그 결과 이 100%를 초과해서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보도에 새해엔 당신의 웃음소리도 함께 올라갔으면. 2019년 1월 대한항공 올림.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요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수익형 상품들이 뜨고 있는데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전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적인 브랜드 베스트 웨스턴이 전주를 선택한 이유는 입지와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옥마을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거리와는 도보로 불과 5분 이내로 관광 최적의 위치입니다. 전주는 현재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연간 1,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관광객은 물론이고요. 풍부한 비즈니스 숙박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에 관해서도 자세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정도고요. 수익은 10년 임대 계약 조건으로 전문 회사가 대신 운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 1년 동안 8% 확정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부동산 칼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급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시장의 약세가 다시 오늘 반등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고가 토지의 경우에 대폭 공시지가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토부는 고가 토지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올 들어 처음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달 안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올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연초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주식시장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했죠? 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1992.4를 기록하며 1900선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던 증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반등해 전 거래일보다 16.55포인트 오른 2010.25에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이 많았고 중국 증시가 반등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는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반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대책회의까지 열었다고요? 네,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자 경제부 수장들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상대책을 언급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최악의 상황엔 위기 대응 비상 계획을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도 오전에 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의 거시 건전성은 나쁘지 않아 불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코스피가 다시 예전처럼 박스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선 내일 새벽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회담 결과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도 문제지만 미중 무역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경우 국내 증시의 약세는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이거를 이제 내년 거, 이제 올해 거가 되겠죠. 올해 거를 작년에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를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들한테 어떤 특정 지침을 내림 등 지나치게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정당한 업무다라는 얘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국토부가 뭘 어떻게 개입했다는 겁니까? 예, 그 공시지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 결정하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관련 회의에서 이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 시세가 1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는 즉 평당 1억 원 이상인 토지는 이번에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모두 올려라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참석한 평가사들이 이 고가의 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이 100%를 초과해서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실제 서울 명동의 우리은행 공시지가가 지난해 1제곱미터당 8,8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7,700만 원으로 이 100% 오른 가격에 사전 공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가의 토지만 따로 공시 가격을 높인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공시지가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부가 나중에 재평가를 하면 되는데 사전에 감정평가사들에게 이런 지침을 준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이 넘는 고가 토지는 사실 그동안 너무 시세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낮게 매겨졌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걸 올리겠다라는 게 국토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 국토부 입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그 법적으로 공시가격 평가와 공시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라면서 이 감정평가사에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형평성을 계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계속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이달 안에 확정을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이 이번 달에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상한과 하한의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위원으로 임명하고 법률로 명문화해 위원회가 폭넓은 이해관계를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안은 다음 주쯤에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7일 브리핑을 통해서 위원회의 위원수와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담긴 정부 초안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 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해 말 현재 4,0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은 전달보다 7억 1천만 달러가 증가해서 4,036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이나 노인도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동 카트가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학계 업계와 공동 연구로 모바일 파워 카트, 스마트 파워 캐리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모바일 파워 카트는 최대 250kg까지, 스마트 파워 캐리어는 최대 200kg까지 화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10% 넘게 인상이 된 데 따라서 경비원부터 줄이려는 아파트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관리비를 더 아껴서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이른바 착한 아파트가 있어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경비원을 포함한 직원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온 건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세대당 월 4,200원을 더 부담하고 직원들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건비 부담보다 가족 같은 경비원들의 고용 유지가 더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고 저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같이 상생을 하는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 어려운데 그 임금 좀 올랐다고 해서 또 저거 하고 그러면 또 안 좋잖아요. 같이 가는 게 좋죠. 직원들은 주민들 결정에 최선을 다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저희는 더욱더 이제 입주민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고.
지어진 지 13년째인 이 아파트는 경비원만 17명에 달합니다. 이 아파트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컸지만 난방 시스템 교체 등을 통해 관리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한 절감을 거의 한 30%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경비원 줄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경비원을 줄이려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두 아파트의 가슴 따뜻한 결정이 유독 돋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어제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이 매각설에 휩싸였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계속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예, 김 대표가 내놓은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NXC에서 김 대표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김 대표는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종돈되는 대로 알리겠다며 양해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봐서는 매각 얘기는 아예 단어도 안 보이네요. 네, 하지만 경쟁력 방안에 넥슨 매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넥슨 매각설은 더 이상 설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굳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김 대표가 방안이 구체적으로 종돈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매각의 구체적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넷마블, 그리고 중국 텐센트 등이 넥슨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첫 소식은 정부가 오늘 올 들어 처음으로 연 경제 활력회의, 혈액 대책회의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를 했고요. 여기서 오늘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 취재기자 얘기 들으셨던 대로 이달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 다음 주에 초안을 내놓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한번 좀 의미를 짚어보고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는 건지 그 좀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간단하게 요거부터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경제활력회의라는 건 또 뭐야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원래 정부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경제활력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째 경제활력회의가 열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경제활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 다 모이는 회의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회의에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부의 안을 초안은 다음 주에, 그다음에 최종안은 이달 안에 내놓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씩 그 3분의 1씩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이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공익위원 9명이 절충안을 내놓고 이 공익위원 안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형태로 임금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회 사실상 영향력을 정부가 행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 뜻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2단계로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최저임금 상한가 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만 구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구간에서 결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 그리고 이 결정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배경은 소위 말하는 소득주 성장의 속도 조절 이런 차원을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공익위원들이 사실 주도를 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죠. 정부의 사실상 입김으로 결정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만으로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거기서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노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만,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그 전문가들이 하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공론화위원회랑 비슷한 성격으로 좀 보여지는데. 최종 결정을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구간 설정을 전문가위원회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 결정은 노사가 같이 하는 식이고, 근데 거기에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각계각층 대표자들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요.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던 게 어차피 노동계와 재계는 서로 타협을 안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결국은 이제 뭐 정부 주도로 공익위원들이 해왔던 이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원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은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도 바라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방식 또는 이제 공정한 방식 또는 여러 그 관계자들한테 다 좀 뭐랄까 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결국은 이제 전문가위원회로 구간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전문가위원들이 얼마나 정부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공익위원들이 지금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2단계로 나눠도 그런 문제가 하나 제기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전문가위원회보다는 일종의 최저임금의 구간에 대한 일종 공식 같은 것을 먼저 합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요, 또는 임금 격차라든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구간을 좀 더 공식화해서 정하고 그 안에서 지금같이 사용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이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전문가위원회 구성과 활용이 여전히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의 소지가 남아있던 점에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교수님 너무 이제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정부 쪽에서 빠지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사실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합의를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사실 공익위원이 들어가 있는 측면이고요. 또 이제 공익위원은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 소비자 전체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측면이죠.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결국 이제 공익위원들이 정부가 사실상 임명하는 식으로 되니까 그 임명 방식에서도 사실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자의적인 부분들을 걷어내고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일종의 포뮬러, 공식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객관화하고 개량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을. 지금 재계나 소상공인 단체 쪽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 지역별 차별화, 차등화 역시 뭐 차등화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연간 단위로 최저임금 결정하는 방식을 2, 3년 단위로 조금 확대해달라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포뮬러를 우리가 정하게 되면은 2년, 3년 하는 거나 1년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공식에 우리가 적용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상황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차등화 문제는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산업별로 최저를 정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년 동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등화 문제가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자체가 지역과 산업에서 최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차등화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론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한시적으로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한시적으로라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법의 현행법에도 업종별로 차등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차등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칙의 아이디어는 최저를 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등한다는 것이 사실 그 원칙과는 맞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시적이나마 좀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한번 한시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좀 그나마 반등을 해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최근 금융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이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다우지수입니다. 이거 1년짜리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제일 오른쪽 끝이 이제 최근 그래프입니다. 다우지수는 작년 가을부터 좀 내리막길을 확실하게 걷고 있죠. 공교롭게도 요 작년 가을부터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막 나올 때입니다. 이게 올해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뭐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우지수보다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오늘 2000선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우리는 글로벌 시장보다 조금 더 빨리 하향세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쯤부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일단 지난해 말 올 초 상황은 뉴욕 시장보다는 가파르기가 조금 덜하다는 거, 뭐 미리 빠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자, 제가 좀 앞에서 뉴욕 시장 두 주요 지수, 그다음에 국내 시장 두 주요 지수계 4개 지수의 최근 그래프를 쭉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 추이를 한번 다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안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의 근원은 뭘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요즘 글로벌 시장 불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크게 좀 봤을 때.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다 안 좋습니다만은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실물까지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 아닌가. 이런 데 대한 불안이 또 다시 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돼서 주식 시장이 다시 어렵게 되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시작되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자유무역, 보호무역주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작년부터 거의 1년을 이어져 온 미중 간의 이 양강 구도 대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진입한 그런 어떤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 뉴욕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수를 급락시켰던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애플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실물이라는 게 애플을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미중 경제 관계 무슨 뭐 통상 분쟁이나 무역 분쟁, 관세 보복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우선 중국의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거고 미국 기업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승자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이제 주식시장에서 애플의 주가가 한 10% 정도 급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묘하게 짐 쿡이라는
이 애플의 CEO가 중국 경기의 부진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성과를 못 올렸다. 그리고 작년 말에도 또 뭐 비밀리에 간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 시장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장기화되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 무역 분쟁이 이제 미국 기업, 애플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IT 기업인데 미국 기업을 넘어서 이게 잘못하면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뉴욕 증시마저 흔들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제로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한 15%에서 작년에 7%대로 많이 떨어졌네요. 예. 뭐 그리고 중국에는 또 나름대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샤오미 같은 거, 네, 화웨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묘하게 뭐 애국주의와 이렇게 겹치면서 애플이라는 미국 기업에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그게 미국 경제로 전이됐다.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식의 교수님 논리라면은 애플만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해 있는 뭐 미국의 큰 회사가 애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애플만 피해를 볼 것 같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처음이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주요 공급망을 중국에 가지고 있고 중국을 자신들 브랜드 상품의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뭐 예를 들면 GM도 합자회사지만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스타벅스도 지금 중국에서 세계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재 기업, 나이키, 뭐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바로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에다 하지 말고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중국 시장이라는 이 시장을 미국에 가서 만들어서 다시 팔았을 때는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아마도 애플의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에 미국 경제에 미국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실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미국한테도. 그러면 미국 경제가 정말 올해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좀 전에 우리가 차트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사실 트럼프의 미국 경제가 막 이렇게 호황을 구가했던 가장 큰 틀은 사실 미리 좀 땡겨서 쓴 게 있잖아요. 금리 인상도 좀 자제시키고 막 이러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2019년에 성장할 것도 좀 미리 땡겨서 쓴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뭐 실업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3.7%로서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지만 이제 중미 무역 갈등, 특히 뭐 휴전을 해서 세 번째 관세 보관은 내년 3월 1일 올해죠. 올해 3월 1일로 연기는 90일 연기도 있잖아요. 연기도 있지만 그거야말로 이제 잘못되면은 그거는 100% 소비재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이제 직접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기 부진, 특히 잘 아시다시피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54%대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관리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융위기 상황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경기를 우호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업 실사 지수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재료, 원자재를 사는 구매자들이 이게 많이 팔릴 것 같으면 많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런 거는 또 본능적으로 잘 알죠. 중국은 그게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9개월 만에. 그러니까 50이 기준 아니에요? 52 이상이면 좀 좋게 보는 거고 물론 미국은 아직도 50 이상이지만 이제 떨어졌고 중국은 50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죠. 29개월 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미 무역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 두 나라가 참 어렵겠다. 그리고 애플의 케이스를 봐서 이게 파장이 크구나. 그래서 이제 7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무역 협상이 차관급 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뭔가 조금의 결과라도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좀 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계속 각을 세우게 되면 아마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사실은 미국이 8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3월경이죠. 그게. 근데 그 사실은 중국의 뭐 이 기술 절취라든가 불공정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무역 관행을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8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해킹하지 마라. 지재권 보호해라. 지적재산권 보호해라. 그다음에 기술 절취하지 마라. 그리고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묘한 그 불공정 관행이죠. 기술 이전 서비스 항목을 집어넣어서 기술도 가져가죠.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라는 이 그 IT 굴기, 그 기술 굴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거의 국유 기업처럼 밀어주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중국이 한 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뭐 4차 혁명 관련된 이런 첨단 기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이제 중국의 그 변론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 밑에 있으라는 거냐. 그렇죠.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절취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사를 한다. 사이버 안보에 투사를 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경제라는 관세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저 뒤로 가보면 근원을 따지고 보면 중국의 도전 의지를 이 대목에서 완전히 꺾어야겠다. 약간 패권 주도 당연히 경쟁이 있습니다. 크군요. 패권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관세 전쟁은 애초부터 전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에 5,050억 불을 수출을 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1,299억 불을 수출을 합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게 이쪽은 1,300불, 여기는 5,500억 불이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관세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넘어온 게 2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 패권 전쟁이죠. 5G를 누구 걸 써야 되느냐? 사실은 미국은 시간 끌으라고 우방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쓰지 말라고. 결국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관세 전쟁에서 이제 기술 패권 전쟁으로 왔고 그렇다면 이게 끝날 리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지모니 그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제적 타협은 가능합니다.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근저에 숨어 있는 다른 부분까지도 중국이 포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 그 중국이 그걸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게 되죠. 60년대인가요? 그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확 클 때도 사실은 이제 플라자 합의 같은 플라자 합의는 80년대니까 근데 그때까지 가서 보면은 이제 결국 일본은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알았어 했잖아요. 네네. 그럼 중국이 일본처럼 80년대 84년대 일본처럼 그렇게 제2의 뭐 플라자 합의라는 이런 식으로 안 되겠네. 이제 우리도 그냥 알았어. 일본처럼 할게라고 할 가능성을 교수님께서는 저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보면 자신들의 GDP를 한 60% 정도 50%가 넘으면 긴장을 하고요. 60%부터는 제어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마침 중국이 62%입니다. 미국 GDP에. 그리고 일본도 60% 넘어서 플라자 합의가 됐고 그전에 독일도 제조업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가 사실 좌절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과 독일은 당시에 서독이죠.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된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려는 노력을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일본이나.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게 중국이 일본이나 독일하고는 조금 뭐 내수시장 사이즈라든가 인구도 이런 걸 좀 다른 건 분명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지금 이 대응 정책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강력한 내수시장을 만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제 경제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공작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6개 민생 부분에 대한 소득 공제 이런 거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내수 진작을 가지고 좀 버텨보자 이런 정책을 가는 것 같습니다. 내수가 요만한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얘기 저희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작년에 뭐 워낙 핫했던 게 부동산 시장이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른 면을 좀 저희가 짚어보면서 올해 또 부동산 시장의 또 한 면을 또 살펴보는데 오늘은 분양시장 얘기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이시고 숭실사이버대 교수로 계시는 한문도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 분양시장이 아주 뜨겁네요. 북일에서 이번에 한 그 위례 포레자예요. 신혼희망타운. 그게 130대 1이었다고요. 그게 평균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센 데는 몇백 대 1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거기는 셌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을 더듬으면 센 건 사실인데요. 뭐 400대, 500대 1이 작년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걸 더듬어 보시면은 사실 제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사실. 더 셌어야 되는 건데. 입지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130대 1이 나왔는데 그 신혼희망타운도 뭐 평균 54대 1 나왔고 그 최고 145.1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신혼부들의 관심은 뭐 지대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뭐 계속 이제 신혼부부뿐이 아니라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입지나 이렇게 뭐 가격이 좀 착한 가격 이런 데서는 제가 볼 땐 올해 한 해도 계속 분양시장은 뭐 화랑을 볼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던 거는 대박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9.13 대책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대 500대 1이 나올 현장의 어떤 입지거든요. 가격도. 130대 1이라는 걸 이제 조건을 많이 강화했잖아요. 청약 조건을 정부에서. 무주택자가 일단 대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 또 특별공급도 30%를 또 먼저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주택자가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물량도 적게 했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도 뭐 소득이 높은 분들, 뭐 능력이 좋은 분들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실수자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또의 개념으로 다 가시는 아니고 특히나 이번 건은 이제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부에서 그 로또라는 어떤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신혼부부 당첨된 사람만 신혼부부냐 당첨 안 된 사람은 차별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 정부에서 이번에 많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형 모기지로 해서 그 고정금리를 받고 나서 9년 만기 또 19년 만기를 받을 경우에 수익형 모기지 형태로만 하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전매제한 8년 지켜야 되고요. 그걸 지킨 다음에 매도하더라도 분양 어떤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양받았던 금액과 매도 금액과 차액의 50%는 정부에 반납을 하고 50%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로또라고 할 수 없네요. 네, 없죠. 전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좀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정부에서 취하는 형태의 어떤 패턴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패턴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작년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작년에 이 물들었던 이 선입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좀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도 그렇고요. 대구 남산도 그렇고요. 다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북일에는 뭐 훨씬 더 높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서울만 그리고 북일에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좋은 데만 이런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여기도 물론 뭐 입지가 좋고 하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청약 열풍이라는 거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요새 디지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작년인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세돌 그 구단이 그 인공지능 AI하고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까? 알파곰인가요? 알파돔인가? 그걸 좀 떠오르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아파트들은
불과 4, 5년 전에 지은 아파트하고 좀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패스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물건을 들고 가면은 카드를 꺼내서 찍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거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냥 호텔처럼. 자기가 가면 인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원패스 시스템인데 지금 말씀 주신 지방의 대구, 남산동 그 지역도 그게 들어가 있고 다산 신도시의 자연앤자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번에 그 위례 쪽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원패스 시스템뿐이 아니라 주차장도 주차장이 지금 아시겠죠? 뭐 아파트 사시는 시청자분 다 아시겠죠? 문 열 때 좀 불편하잖아요. 옆에 차 좀 조심해야 되고 그게 2.3m 폭인데요. 그걸 다 늘려놨습니다. 개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차장 문을 편하게 열 수가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기 전에 뭐 가스 밸브도 잠글 수 있고 이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폰 시스템이 북일의 프레자인에 이게 들어갔어요. 이야,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천지개벽이네요. 네, 5년 전하고 많이 틀립니다. 예. 많이 틀리고 또 이 공기 정화도 자동으로 합니다. 시스템 전체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저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아 지금 모델하우스를 가보고 나면 예전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네요. 결정적으로 이제 동선에 있어서 네. 예전에는 30평 아파트가 25평인데 지금은 18평 받아도 30평 같은 글쎄. 느낌의 동선 예.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예. 부분들이 복합적이고 마지막으로 그 위례가 이렇게 폭발적이었던 건요. 그 판상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평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포베이, 채광과 통풍이 다 되는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똑똑한 소비자분들이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시는 말 들어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왜 이렇게 구닥다리 같다는 느낌이 드는지 그만큼 아니, 이제 지금도 좋은데 이제 더 좋아진 거죠. 예. 근데 일산은 그런 거 안 하나 보죠. 일산은 분양시장이 되게 썰렁했다면서요. 일단 일산은 공급이 많고 일단 양이 많군요. 네, 많이 있고 또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교통 지역을 아직도 못 풀었잖아요. 정부에서 자유로를 아직 확장을 더 해야 되는데 아마 자유로 같은 거 두세 개 도로 뚫으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역시 교통 문제가 크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청약시장은 물론 일산이 조금 뭐 예외적이긴 한데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되겠고요. 이렇게 분양시장은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데 기존 주택시장은 지금 거래 절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양시장이 상당히 양극화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지금 기존 기존 주택의 어떤 호가 시스템하고 현재 지금 분양하는 가격하고 일단 괴리감이 있습니다. 일단 옆에 시세보다 일단 정부에서요. 분양가 규제를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정부에서 뭐 집단 대출 중도금 이거를 어느 가격 이하라든지 그런 제어를 많이 들어가 있다. 또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이런 뭐 신호들 많이 줬잖아요. 실제로 물밑 작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집단 대출 보증을 안 써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사람은 많고 가격은 적으니까 갈 수가 있지만 기존 주택은 호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최신 주택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호가 또 아시겠지만 뭐 작전 세력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스타 강사들의 뭐 작전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가격을 갖다 호가를 올리고 자전거래라고 하죠. 갑자기 1년 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제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명쾌하지 않은 거군요. 많이 오른 이유가. 명료하지 않죠. 왜곡된 어떤 가격 그 호가 급등에 의해서 이 소비자들이 혼돈에 빠졌다가 몇몇 언론에서 그런 것들 좀 다뤄줬잖아요. 다루고 나서 또 9.13 대책이 겹치니까 이게 좀 안정 국면으로 확실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제가 볼 땐 올 한 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청약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 주택시장이 지금 거래 절벽 상태라는 9.13 대책 위에 여러 가지 규제 분위기가 여전하다, 뭐 DSR 적용된 거 등등등 있다 등등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집이라는 게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여지만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디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제 주위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값이 별로 안 떨어져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더 싼 가격에 집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다고 보시는데 이제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버티는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뭐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이제 서로 부합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추세가 가다가 정점이 되면 꺾이거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향 추세로 갈 것이냐, 상향 추세로 갈 것이냐 어느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송파의 어떤 9천 세대가 들어오고 나면서 올
한 1월 달 지나서 2월 이 정도 되면 이제 거래량이 지금 재작년, 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서울시가.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1, 2, 3월에 뭐 학군 이전, 뭐 이사철 이걸 다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월 정도에 가셔가지고도 거래량이 안 늘었다. 그러면 이건 본격적인 이제 하향 안정화로 좀 들어가는 추세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내려갔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판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 네네. 그러면은 지금의 거래 절벽 상황은 아직은 버티기다라는 거고 네. 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도 좀 이루어지면서 집값도 좀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가 안정적으로 소규모로 증가가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하향 안정화 속에서 쭉 갈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급속하게 준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생각지도 못한 좀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정적으로는 좀 아시겠지만 금리하고 지금 글로벌 맞아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조금 충격만 와도 우리나라는 또 외부 요인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가세하면 지금 경제는 심리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심리적 요소의 어떤 규제 정책과 모든 요건들이 올라갈 어떤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갈 요인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싸니까 좋고, 그러니까 청약 시장은 불타겠지만 기존 시장하고 전체를 볼 때는 조금 하방 압력이 좀 강하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트리거만 생기면 훅 갈 수도 있다, 훅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훅은 아니더라도 이제 정부에서 또 방어를 하겠죠. 예, 너무 많이 떨어져도 갑자기 떨어져도 안 되죠.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회장님. 예. 네. 예, 연말정산 이제 슬슬 준비들 하고 계시겠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아마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요. 오늘도 연말정산 여러분들한테 좀 꿀팁이 될 만한 얘기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태현 세무사 모셨습니다. 정현태 세무사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자, 정 세무사님. 네. 사실 요즘 연말정산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단순하게 또 쉽게 끝내버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요. 어떤 점이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단순하게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제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의료비 공제 중에서 뭐 보청기를 구입했다든지 뭐 안경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땡겨오지를 못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뭐 맞벌이 부분인데 예. 뭐 신용카드 공제를 두 분 다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분이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상황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세금을 더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순히 간편하게 끝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려면은 뭘 알아야지 고려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그 3%까지는 공제가 한 푼도 안 되거든요. 자기 총 급여액에. 그러면 그걸 초과했을 때 이제 공제가 되는데 이제 부부가 뭐 맞벌이를 하는데 한쪽이 뭐 소득이 적은 쪽이 3%를 초과되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공제를 받으면 훨씬 더 공제 효과가 크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내용들이 좀 뭐 어렵고 복잡하고 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잘 잊어버리죠. 맞아요.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잘 기억을 할 텐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저도 맨날 까먹습니다. 근데 신고를 좀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항목이 누락돼서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좀 본인의 과실이라든가 뭐 또는 잘 몰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놓칠 경우에 이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고 내가 공제 받을 걸 못 받았다든가 이번에 이제 한 2월 정도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 때 3개월 후에 이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것도 놓쳤다 그랬을 경우에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한 분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에 이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면 되죠. 예. 이 경정 청구는 국세청에 직접 하면 되는 건가요, 본인이?
네, 본인이 직접 하면 되고 이제 잘 모르면은 저희 같은 이제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환급 도우미 서비스라는 게 있던데 이거 낯서네요. 네, 환급 도우미 서비스라는 게 일종의 이제 납세자 연명에서 그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서류를 보내주면은 납세자 연맹에서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신고를 해주겠다는 개념인데요. 예. 뭐 이거를 뭐 하는거나 아니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본인이 이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면은 뭐 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납세자 연맹 측에서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 그렇습니다. 단체 차원에서 하는 거다. 네네. 보고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올해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활용 못하실 수도 있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한두 가지 좀 챙겨주시죠. 네네. 그 중소기업 취업자 같은 경우에 소득세 감면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감면율이 예전에는 뭐 이제 자기 소득세에서 70%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올해는 뭐 90%까지 감면을 해주고 또 감면 한도는 뭐 그대로지만은 취업 후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을 사실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 최근에 또 취직을 했거나 뭐 작년에 취직을 했거나 그럼 내가 이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참 좋은 아이디어 주셨네요. 보통은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거 잘 특히 중소기업에 그렇습니다. 취직을 하신 분들 그런 혜택도 있다라는 거 감안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태 세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 우리 참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많이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뭐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가 심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팩트를 아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위기가 과장되는 건 아니지. 어떤 의혹들이라는 게 그러면 의혹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의혹에 그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잘 기사를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